안녕하세요. 이 자꾸 몇 번 했는데도 방송이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또 내원제에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필사 이정일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도 이제 그 임남천 선생님하고 김정희 선생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저녁을 해 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요새 코로나19가 자꾸 감염자가 많아져가지고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항도 이전까지는 코로나 감염자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4명이나 생겨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때에 모두들 건강을 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6.8 문화혁명과 코로나19 혁명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6.8 문화혁명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명한 혁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6.8 문화혁명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8 문화혁명이라 하는 것은 68년도에 프랑스의 그 혁명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혁명은 독일로도 전파되고 영국으로도 전파되고 그래서 전체 유럽을 휩쓰는 혁명이 6.8 문화혁명이고요. 또 이 문화혁명은 미국으로 건넙니다. 그래서 미국을 휩쓸고 캐나다 휩쓸고 남미로 가서 아르헨티나 휩쓸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넘어와서 일본까지 휩쓸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휩쓴 문화혁명은 사실은 선진국 전체를 휩쓸었던 문화혁명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혁명의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럼 이 6.8 문화혁명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 즉 공산주의 혁명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제도나 그 다음에 그 체제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돈 있는 사람의 돈을 뺏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는 형태의 혁명이었습니다. 이거는요, 거의 모든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제도나 체제를 바꾸는 문화혁명은 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혁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혁명은 인간을 바꿔야 되겠다.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6.8 문화혁명은 68년도에 일어난 혁명으로 사람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혁명이 바로 6.8 문화혁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코로나19가 상당 부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밑에 그림에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진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뺨을 이렇게 이게 만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독일 기민당 총리입니다. 기민당 총리, 독일 총리죠. 독일 총리인데 요 옆에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요 20살 된 아가씨가 지징어의 뺨을 팍 때리는 겁니다. 왜 이게 때리는가 하면은 권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6.8 문화혁명의 주제가 뭔가 하면요. 권위의 파괴입니다. 권위 파괴, 권위를 파괴해야 사람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또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아마 이게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정원식, 1991년도에 국무총리였던 정원식 총리였습니다. 이 정원식 총리가 외대에 강의하러 갔다가 외대 학생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밀가루 뒤집어 쓰고 계란 뒤집어 쓰고 해서 조리 돌림 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6.8 혁명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 애들이 왜 이런가 하면 물론 총리가 정교조를 부정했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 총리의 권위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6.8 문화혁명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 6.8 문화혁명은 전 세계 선진국을 확산하는데 혁명의 주제가 뭔가 하면요.
보편적인 진리를 해체하는 겁니다. 우리 보편적인 진리라고 한다면은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불륜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거든요. 그리고 부부를 맺을 때도 이성간, 남자, 여자가 부부를 맺는 것인데 이게 보편적인 진리잖아요. 그런데 68 문화혁명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거 아니다.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그 다음에 불륜 그런 거 없다. 불륜, 성관계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68 혁명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의 혁명이요. 성의 혁명의 결과가 뭔가 하면 성행위는 한 컵에 물을 마시듯 그렇게 간단하고 쉬워야 된다. 이게 그 전에 보편적 진리하고 어긋나잖아. 그죠? 이 어긋나는 걸, 보편적 진리를 해체하는 게 68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68 혁명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가진 이 68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는데, 전파돼 가지고 선진국 전체를 휩쓸었지만 사실은 실패했어요. 정치나 제도를 결국 바꾸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지만은 그 사상의 영향은 그대로 남았어요. 이 사상이 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은 70년대 이후에 전 세계를 관통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사는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이게 전체 영역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건축에도 반영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 가다가 이상한 건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새 새로 지은 서울시청이나 성남시청 보면 아주 기상망측하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요. 그 다음에 미술도요. 그냥 낙서해놓고 이게 미술이라는 거예요. 또 화장실 변기 딱 갖다 놓고 이게 미술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미술품이 나오면은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입니다. 소설, 영화 똑같아요. 우리가 또 영화 봐도 지금 요새 영화 보면요. 이해 못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68 문화혁명은 체제나 제도를 바꾸는 거기에는 실패했지만은 우리 70년대 이후에 우리의 사상을 관통하는 사상은 바로 68 문화혁명의 사상들이에요. 이 사상이 뭔가 하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세계를 바꿨잖아요. 그죠? 이게 68 문화혁명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뭔가 하면요. 금지하는 걸 금지해라. 이런 슬로건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면은 권위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나한테 맨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하지 마라. 하지 말아죠. 그죠? 뭐 하지 마라. 하라는 게 뭐였어요?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하지 마라. 이게 바로 권위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한테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68 문화혁명 때 학생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제발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이게 68 혁명의 슬로건이 있거든요. 이 68 문화혁명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우리 중국의 홍위병의 문화대혁명 들어보셨죠? 홍위병의 문화대혁명하고 성질이 아주 유사해요. 이제 홍위병 보면 이 그림 보이죠? 여기 아마 중학교 2학년쯤 될 것 같아요. 중2가 제일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학교 2학년이 아마 이분은 교장 선생님일 거예요. 교장 선생님인데 이 애들이 교장 선생님 집에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이 물건 검색해 보니까 자본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교장을 잡아다 놓고 자본주의자, 이 흑방 분자라는 게 자본주의자라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자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머리도 깎아버리고 아주 곤욕스럽게 만들고 나중에 자살하기도 만들어요. 이 사람 누가 하면 팽덕회인데 이 팽덕회라는 사람은 6.25 전쟁 때 총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람도 모택동 반대하다가 이게 붙잡혀가지고 아주 큰 곤욕을 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뭔가 이 하는 짓이 뭔가 하면요. 이거는 교장의 권위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위를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 예. 그래서
그68 문화혁명하고 문화대혁명은 아주 성격이 유사해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은 66년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68혁명은 2년 뒤에 68년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68 문화혁명은, 홍위병의 문화대혁명을 많이 본받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68 문화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나는데요. 프랑스의 6월 68년도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낭테르 대학에서 발생해요. 낭테르 대학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에 파리가 있으면은 파리의 서쪽 부근의 변두리에 있는 새로 만든 학교요. 그 당시에 학교 모습이 이렇습니다. 학교 모습이 썰렁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64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간신히 여기에 건물만 갖춰놓고 대학교가 개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변두리이고 처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잘 못 사는 사람들, 이게 좌익 성향이 강한 애들이 여기에 많이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했는데 여기 입학하고 난 뒤에 이제 3월 22일 날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가만히 들어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처벌을 받겠어요. 그래서 낭트르 대학생들이 데모를 합니다. 무슨 데모하는가 하면은 우리 남자들이 마음대로 여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근데 68 문화혁명 때는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요. 혁명이 끝났어요. 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유럽에는 사우나 가면은 남녀 같이 들어가요. 이게 언제 발생했느냐? 68 혁명 이후에 같이 발생된 거예요. 이게 사우나 들어갈 때 남녀가 똑같이 홀랑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들에 일본 여행 가면은 그 혼욕탕 있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는 탕. 근데 일본 가면은 그 혼욕탕 들어가면은요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가면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여행 가가지고 꼭 사우나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같으면 청춘 남녀들 전부 다가 홀렁벗고 들어오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되느냐? 68 혁명 이후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비슷한 시기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뭐 은행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미국계 은행이요. 여기에 대학생 8명이 여기에 습격해요. 습격해서 여기에 사무실 부수고 그다음에 성조기를 불태웁니다. 불태우면서 왜 들어가는가 하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 베트남 전쟁 문제인데 대학생 8명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에 TV가 일반 가정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두들 TV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65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격화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68 격화되면서 68년도 1월 달에 구정 공세가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비참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걸 요새 같으면 이게 편집을 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생방송을 했어요. 생방송했는데 그 생방송한 장면들이 그대로 TV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저게 뭐냐? 저거는 히틀러가 했던 것 똑같은 것이다. 이거는 미국 제국주의, 미제국주의 사람들이 히틀러가 했던 짓을 하니까 이거는 그냥 볼 수 없다. 그래서 애들이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을 습격했던 겁니다. 그런데 8명을 경찰이 체포해버려요. 체포하니까 이것 때문에 데모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한 3월 22일에 발생됐던 것이 한 4월 한 두 달 반, 한 달 반입니까? 두 달 반. 한 달 반 지난 뒤에 좌파 학생들이 결집을 해요. 결집을 해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교수하고 조교가 시위에 동참하니까 낭트레 대학을 폐쇄해버려요. 낭트레 대학을 폐쇄하니까 옆에 있는
소르본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소르본 대학 가니까 또 폐쇄버려요. 그러니까 5월 6일 날 소르본 학생하고 낭테르 대학생들이 가두 데모를 해요. 가두 데모를 하는데 이때 데모를 진압하는 아주 무자비한 경찰을 투입해버려요. 투입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백골단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패버립니다. 이게 그대로 TV가 생중계 돼버려요. 생중계 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분노하게 돼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제 드골이 이제 무슨 데모하는 건 좋은데 절대로 폭력이 있으면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더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0일이 됐습니다. 3만 명이 소르본을 행진하고 난 뒤에 바리케이트 50km를 쳐요. 50km 가지고 거기에 진지를 구성합니다. 전쟁하자 이거죠. 하는데 이때 5월 10일 날 저녁에 고등학생들은 다 돌아간 뒤에 그날 저녁에 진압대를 투입합니다. 투입해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버려요. 이 보면 전쟁과 같은 그런 진압이었어요. 이걸 TV에 생중계 해버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전부 다 분노했습니다. 분노해가지고 거리에 나오게 되는데 5월 13일부터 5월 22일 동안 1000만 명이 파업해요. 파업하니까 프랑스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드골이 한때는 도망을 가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걸 약속을 해줘요.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45시간 일하던 것을 40시간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연금 연령 수령도 익수로 낮추고 월급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이게 수습이 돼요. 수습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를 해산합니다. 해산하고 난 뒤에 투표했거든요. 6월 달에 투표했는데 드골파가 압승해 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68혁명을 일으키면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우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안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드골을 선택해요. 선택하면서 이제 그때 드골이 뭐를 내세웠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이건 국회의원 선거고 1년 뒤에 내가 신임을 묻겠다. 그래서 1년 뒤에 신임을 물었는데 패배했어요. 패배해서 드골은 퇴진하게 됩니다. 69년도에 퇴진하게 돼요. 이제 물론 드골이 퇴진하긴 했지만은 프랑스의 68혁명은 결국 실패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제도나 체계를 바꾸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 68혁명이 전 세계로, 전 유럽으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독일에도 68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독일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되는데, 2000년대 전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억압사였어요. 굉장히 권위주의. 예를 들면은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잘려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연고주의. 뭐 실력 가지고 안 돼요. 실력 가지고 안 되고 여하튼 학력이든 지연이든 어떤 연고를 따라가야 일이 처리가 돼. 또 하나는 공평하지 못해요.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런 사회가 바로 68년도의 독일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회, 그 당시에 독일 사회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형편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부모들하고 부모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이 얘기 됩니까? 이 얘기 안 돼요. 이 얘기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젊은 애들이 보기에는 지금 기득권, 권력자들은 권위주의, 연고주의, 불평등 여기에 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얘기 못하겠다.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이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 틀딱충이라 그래요. 틀딱충이라는 게 뭔가 하면 틀이 딱딱 그리면서 얘기가 안 통하는 벌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68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과 비슷해요.
독일. 또 하나는 독일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히틀러의 나치 문제가 있었어요. 나치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했어요. 없애지 못하고 그냥 정권에 빌붙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실력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독일 학생들은 억압사회 이거 없애버리자. 그 다음에 나치 부역자들 처벌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모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이제 독일 혁명의 상징은 루디 두치케라는 사람이요. 루디 두치케인데, 나치 추종자가 루디 두치케를 건축으로 씁니다. 써가지고 머리를 간통해버려요. 해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해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살아난 뒤에 10년 뒤에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독일에서는요, 적군파도 출연해요. 적군파는 완전히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독일은 체제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정당이 보수에서 진보로 전환됩니다. 지금은 보수 정당이에요. 예를 들면 독일 보면요.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이 여기에 보수입니다. 보수고, 3인당 요거는 진보 쪽이에요. 3인당은, 그러니까, 기민당은 우리나라의 국민의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3인당은 여기 사회민주당이거든요. 사회민주당인데, 사회민주당은 여기에, 민주당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원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란 뜻이 뭔가 하면요, 사회란 뜻이요. 사회민주당입니다. 사회민주당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사회주의적인 좌파적인 색깔을 집어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니까 더불어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좌파정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인당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독일의 정당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기민당은 만약에 국민의힘과 같은 성격이라 그러면은 자유시장 자유경쟁, 자유시장 체제잖아요. 그죠? 근데 기민당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기민당, 3인당 이기는 정당 중에 극우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절대로 시장경제, 자유경쟁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요, 정의로운 분배를 얘기해요. 단지 여기 있는 독일을 위한 대한인글에서 4.7%였고 지금은 12.6%인데 요 사람들만 자유경쟁,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해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난 뒤에 모든 정당이 거의 다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느냐 볼까요? 자, 독일 69년도 1년 뒤에 독일 선거합니다. 선거에서 빌리 브란트가 이겨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인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능한 모든 것에 민주주의 하자. 오케이. 당신들이 민주주의 하자 그러는데 다 해줄게. 그리고 교육을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교육해줄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68혁명에서 교육을 다 바꿉니다. 교육을 바꾸는데 되게 이제 바꾸면서 대학도 민주화를 해요. 대학의 주인이 누구냐?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 주인이에요. 학생이 주인이니까 학생하고 교수가 같이 대학을 운영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덕목도 다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 중에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요. 거기다가 약자에 대한 배려, 고통에 대한 배려, 억압하면 거기 저항하라. 이런 교육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68혁명 이후에 독일의 교육 목적은요. 비판 교육. 뭐든지 비판하라. 원래는 그 보통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 공동체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 원래 교육이 주목적이었어요. 근데 독일은 이걸 바꿉니다.
적응이 아니고 비판하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항상 히틀러, 나치당의 히틀러를 항상 생각해요. 나치당의 히틀러가 왜 독일에 등장하게 됐느냐 하면은 국민들이 나치 히틀러를 용인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 히틀러가 등장하게 됐다. 그러니 히틀러가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공동체 적응 교육하면 안 된다. 공동체를 공동체 적응 교육하면 안 되고 무조건 비판하는 교육을 가르쳐줘야 나치 히틀러 같은 게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판 교육 중심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빌리 브란트 교육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독일도 경쟁 교육이었어요. 석차 내고 하는 경쟁 교육인데 68년도 이후에는요 모든 학교의 서열 석차 다 없애버립니다. 전체 없애버려. 그러니까 평등 학교를 실현을 해요. 그래서 이 빌리 브란트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인간을 점수에 의해서 서열화시켜서 줄을 세운 것은 이것은 야만 교육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석차, 서열 다 없앱니다. 그 다음에 대학 교육 시스템도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고졸 이후에 누구나 언제라도 무료로 대학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하는 거도요. 졸업하자마자 입학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대학에 마음대로 학과도 마음대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생한테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되게 이제 부모가 돈이 많으면은 부모 돈으로 공부만 해요. 근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은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합니다. 이거는요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독일의 대학생들한테는 생활비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독일의 대학생들은 전부 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정도 줘요. 그러니까 이게요. 물론 3인당에서 낸 정책이지만은 지금 자민당 기민당 메르켈 총리가 기민당이잖아, 그죠? 근데 현재 기민당에서도 이 정책을 그대로 실시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오면은 완전히 빨갱이 그러고 나라 망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은요, 독일 가면은 그거 중에 그겁니다. 그렇게 6.8혁명은 유럽의 모든 걸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 자유 경쟁이라는 걸 다 없앱니다. 없애고 평등 원리 이걸 다 반영한 게 바로 6.8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문제인데요. 교회 6.8 문화혁명의 주 목적이 권위의 파괴였잖아요. 권위의 파괴는 우리 아버지의 권위 파괴. 예,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의 파괴, 권위 파괴. 그 다음에 대학 가면 대학 교수 권위 파괴. 그 다음에 사회 오면은 교회의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권위 파괴. 그래서 모든 권위가 다 파괴됐어요. 문제는 교회의 경우에요. 목사님의 권위가 파괴되면은 교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6.8 혁명 이후에 유럽의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은 그게 관광 코스로만 돼 있어요. 또 어떤 데는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신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스케이트장으로도 바뀌고 마트로도 바뀌고 그래서 6.8 혁명 이후에 교회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사님 같은 분들은 6.8 혁명을 굉장히 싫어해요. 6.8 혁명을 굉장히 싫어하고 6.8 혁명이 빨갱이 혁명, 자폐혁명이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6.8 혁명의 목적은 권위에 파괴했어요. 일본도 와요. 일본도 6.8 혁명이 오는데 일본 적군파 들어보셨죠? 그죠? 이 6.8 혁명의 영향 때문에 적군파가 생겨가지고 전쟁하듯이 했었습니다. 그다음 미국입니다. 미국도 넘어가는데 미국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요. 흑백 갈등이었어요. 흑백 갈등인데 사실 흑백 갈등은 원래는 빈부격차에서 일어난 갈등이에요. 우리는 미국에 가면은
어떤 문제 터지면은 흑인들이 총 들고 나서 막 폭력 쓰고 전쟁하듯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저 깜둥이들, 저 비아먹지 못하는 놈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래 이유는 뭔가 하면요. 빈부격차 때문에 어떤 사태가 터지면은 흑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튀어나와가지고 총 들고 우선 살아야 되니까 총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요런 사건이 터져요. 근데 68년도 보면은 흑인 인권운동가가 총 맞아 죽지 않았다. 그죠? 그때 일입니다. 그 다음에 히피 문화, 마약 복용, 성해방, 페미니즘.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전체가 뭔가 하면 권위의 파괴요. 그 중에 페미니즘은 여자의 권위를 향상시켜주기 위한 운동입니다. 68년도 이전에 유럽이나 미국의 여성의 권위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여자 권위보다가 여자의 힘보다 더 인간 대접 안 했거든요. 근데 68혁명 이후에 여자들의 권위가 굉장히 향상돼요. 이것도 다 여자분들은 그 68혁명을 아주 좋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히피 문제인데요. 이제 히피 문화의 음악도 틀려요. 음악도 원래 이제 고전 음악이 고상하고 좋잖아요. 근데 68혁명의 세대들은 고전 음악을 뭐라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 고전 음악 듣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이제 돈도 많고 품이 있고 점잖고 이런 사람이 듣는 게 고전 음악이에요. 고전 음악인데 그 당시에 미국의 히피들 이 사람들은 이거는 잠깐만요.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히피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거는 상위층들이 저들끼리 즐기기 위한 것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안 되고 로큰이 이제 악기라고 통기타 하나 가지고 해요. 하나 가지고 그냥 흥겹게 노래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이게 클래식 고전 음악 이거보다는 트로트가 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68혁명 영향을 받아서 로큰롤 음악이 굉장히 활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는 히피 패션이에요. 우리 되게 보면은 모던 시대는요, 엘리트주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패션이 좋아요. 아주 멋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야들은 아마도 얼굴 다 이쁘잖아요. 그죠? 아마도 성형했을 겁니다. 그죠? 이게 그 당시에 이런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의 상류층은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히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러면은 못생긴 사람은 인간이 아니냐. 돈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안 되고 거지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 돈이 없어서 거지 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이런 옷들을 입어야 평등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도 이런 옷 입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주머니들 보면은 청바지, 구멍 숭숭 뚫린 청바지 있잖아요. 그죠? 살이 다 보이는 청바지. 이게 사실은 히피 패션에서 난 거예요. 목표는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권위? 이런 사람들, 이제, 여기 옷 잘 입고 이런 사람들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권위 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우리 전부 다 평등하게 살려면 권위를 없애야 된다. 권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옷들도 거지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 머리도 추하게 해야 된다. 얼굴도 이렇게 멋있게 성형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성형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아니냐?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얼굴도 추하게 하고 옷도 추하게 하고 이게 히피 패션인데 이게 뭘 지향하는가 하면요. 평등 사상을 지향해요. 지향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68혁명에
권위를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권위를 부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성으로 봤어요. 성으로 봤는데 왜 성으로 봤는가 하면요. 우리 성 본능, 성은 본능에 해당됩니다. 그죠? 본능에 해당돼요. 먹는 것도 본능에 해당돼요. 근데 우리 먹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죠? 먹을 때 그때 윤리의식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잘 먹으 뭐 어떻게 먹으면 좋은 놈이고 이렇게 뭐 다른 거뭐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 좋은 놈이고 밀가루를 먹으면 나쁜 놈이고 이런 윤리의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본능은 윤리의식이 전혀 개입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에 있는 본능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성본능도 마찬가지로 성본능도 원래는 윤리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이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어떤 남녀 간에 성행위해도 괜찮고 남자들끼리 성행위해도 괜찮고 여자들끼리 마음 끌리면 성행위해도 괜찮다. 그리고 남녀 간에 마음만 있으면은 언제라도 같이 성행위해도 문제가 없다. 이게 윤리적으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절대로 불륜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게 윤리적인 걸 딱 개입을 시키는 겁니다. 개입시키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윤리적인 문제를 딱 개입시키면요. 사람은 성 문제 때문에 항상 죄의식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은 저도 벌써 중학생 때부터 성행위에 대해서 성행위 아니고 성리에 관련돼서 항상 뭔가 부끄럽고 죄의식을 갖게 돼요. 자유랑 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불륜 저지르지 말라 그러는데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은 항상 죄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윤리의식을 딱 부여하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죄의식을 갖게 돼요. 죄의식을 갖게 되면은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몸을 굽혀야 돼요. 죄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한테 항상 왜 이렇게 굽혀야 되느냐? 성에 대해서 죄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성교육은요. 성은 절대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성행위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왜 독일에서 그렇게 성의 윤리를 떼버리냐? 그게 나치 히틀러 때문에 그래요. 성 죄의식을 갖게 되면은 권위자한테 항상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자 히틀러한테 굴복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하자는 대로 했다.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히틀러 나치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큰 인류의 범죄를 일으켰는데 이게 왜 일어났느냐. 이게 성의 윤리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68혁명에서는요. 성의 윤리를 떼버립니다. 떼버리고 성행위는 물 한 잔 마시듯이 쉽게 해진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주장, 이제 슬로건이 뭔가 하면요. 섹스를 하면 할수록 혁명을 하고 싶어지고 혁명을 하면 할수록 섹스가 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르가즘을 멈추지 마라. 30세 이전에 같은 여자와 두 번 섹스하면 기성세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성의 윤리를 떼고 성을 물 한 잔 마시듯이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은 완전히 가부장 제도를 부정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권위 부정해요. 가족제도 부정합니다. 교회가, 종교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절대로 간음하지 말아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간음을 마음대로 알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 권위가 완전히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권위 부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성행위를 자유롭게 하라는 그 이론적인 이제 설명은 이게 뭐 마르쿠세 그다음에 프로이드 뭐 이런 거 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유튜브 생방송 할 때는 어려운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집합교육 할 때 그때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괜찮은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독일에요.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독일에는 1968년 1년 뒤에 8명의 남녀, 남자 4명, 여자 4명이 합동 결혼식을 해요. 합동 결혼식 하는데 이게 몇 명이 하는가 하면 8만 명이 그렇게 합동 결혼식 하는데 그게 여자 4명, 남자 4명이 같이 부부생활을 해요. 부부생활 하는데 이게 서로가 4명끼리는 서로가 마음대로 성행위 할 수 있어요. 애를 오면은 공동애. 이게 독일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성에서 윤리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 독일 코민인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히 얘기할게요. 어떻게 진행됐는가. 물론 이제 나중에 실패해요. 여자 4명, 남자 4명이 같이 결혼해가지고 생활하면은 그게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잘 운영이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는 해요. 근데 이 아들 또 뭘 하는가 하면, 이 애들한테도요, 성을 가르쳐요. 조그만 애들한테도 성 애무도 하는 거 다 가르쳐. 왜요? 성은 본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윤리하고는 전쟁한 게 없다. 그러니 애들도 성령이 하고 싶으면 하라. 이런 의미예요. 사회적인 배경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집합기억 할 때 이거 다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8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요, 마오 사상이었어요. 68혁명 때, 이 마오 어록, 모택동 어록이 유럽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68혁명 세대들은 모택동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어떤 면을 존경했는가 하는 문제인데, 모택동은 이게 무슨 주의인가 하면요, 항상 대중주의요. 대중주의. 그러니까 진리는 많이 배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대중한테 있다. 그래서 대중한테 진리가 있으니까 말도 대중의 말을 써라. 권위 있고 품위 있고 인격적인 말, 그런 말, 그게 진리가 아니다. 대중이 쓰는 말이 진리고 대중이 입는 옷이 그것이 정말 진짜 옷이다. 그래서 모택동이 입는 옷이 민복이잖아요. 그죠? 인민복이 바로 대중이 입는 옷이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모택동은 많이 배운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진리는 권위가 없는 대중한테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마사사입니다. 마사사인데 이 사람이 일으킨 행동이 뭔가 하면요. 이게 문화혁명 이전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대약진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대약진 운동. 대약진 운동이 일어나는데 대약진 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권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약진 운동 중에 철강 생산 부분이 있었어요. 철강 생산인데 우리 같으면 포스코를 세워가지고 대량 생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량 생산하게 되면 여기에 포스코에 포항에 사람이 모여들고 그리고 이 포항에 그 사람이 모여들면은 권위 있는 집단이 생기고 포스코에 권위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권위자가 생기니까 이게 문제 있다. 마오 사상은 권위 있는 사람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항제철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봉화에도 고로 하나 조그만 고로 하나 만들고 경주에도 고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포항도 조그만 고로 만들고 동네마다 고로를 만들자 분산시키자. 왜요? 권위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대약진 운동이에요. 실패했죠. 실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람이 한 4천만 명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유석이하고 등소평이 잡습니다. 유석이와 등소평이 잡아가지고 잘 처리하는데 야들 하는 정책이 권위주의 정책이요. 권위주의 정책을 파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뭔가 하면요. 두 번째 혁명 바로 홍위병의 문화대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권위를 파괴하는 거예요.
유석이하고 등소평이가 권위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니까 이건 문제 많다. 권위 없애라. 그래서 일어난 게 문화대혁명이고, 이 문화대혁명은 바로 68혁명하고 권위를 없앤다는 면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그 68혁명에서 모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제 중국은 나중에 중국 사상사를 얘기하면서 중국은 마지막에 공산주의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모든 사상으로 명나라, 청나라까지 왔는데, 여기는 마지막에 계획을 하는데요. 계획이라는 게 뭔가 하면 양극화를 없애는 거거든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적은 사람, 이 양극화 없애는 게 계획이요. 아무리 계획해도 안 돼요.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마지막 혁명하자. 계획 안 되니까. 혁명하자 한 게 뭔가 하면요. 프로레타리아 혁명에서 공산당이 들어선 거예요. 공산당이 들어서 가지고 이거 권위를 없앴잖아요. 그죠? 없앴습니다.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 굉장히 평등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여자들, 남자 똑같죠. 그죠? 억센 이유가 바로 공산당 혁명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회장님하고 회장님 운전하는 운전사하고 같이 밥 먹는 경우 봤습니까? 같이 손님, 회장님 식사할 때 보면은 이제 아주 높은 사람들도 같이 식사할 거 아니에요. 같은 높은 사람끼리 식사하는데 회장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합니다. 이거는요, 우리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건데 중국에서는 해요. 왜요? 중국에서는 공산당 혁명, 문화대혁명, 호위병대혁명에 의해 가지고 평등 사상이 뿌리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공산당 혁명이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 볼까요? 자, 한국 사회는요, 정말로 서열 사회고 권위주의 사회입니다. 그죠? 한국의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누구요? 회장님, 대기업 회장님, 사장님, 그리고 검사, 판사, 고위공무원 최고 서열 높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문직이 있고, 그 밑에 온갖 잡일을 하는 사람들, 이거는 완전히 하위 인생, 핫발 인생, 이 서열이 딱 잡혔잖아요. 서열 사회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요, 갑질입니다. 갑질. 왜 우리나라의 갑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냐? 이것은요, 서열 사회, 권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갑질을 두둑이 패고 욕하고 하는 걸 갑질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수직구조, 서열 사회잖아요. 그죠? 서열 사회에서 상하 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갑질 행위가 나타나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68혁명과 같은 그런 걸 안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68혁명 거치면은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사회는요, 완전히 서열 사회입니다. 경쟁 사회, 서열 사회요. 수능 볼 때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60만 명이 수능 본다 그러면은 1등서부터 60만 등까지 탁 나와요. 이게. 석차가 나와요. 이게 물론 이제 68혁명 이전에 유럽도 다 이랬어요. 이런 68혁명 이후에는 다 없앴거든요. 독일이 68혁명 이후에 뭐라 했어요? 경쟁은 야만이다. 그 다음에 시험은 완전히 허구이고 야만의 극치이다. 시험 가지고 평가하는 거요. 이게 정확치 않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시험 보면 붙느냐? 떨어진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오셔가지고 스님 시험 보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허구죠, 그죠? 허구인데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근데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물론 상위 계층은 자긍심도 있고 좋죠. 근데 하위 계층은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뭐라 생각해요? 인간 쓰레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성적으로 모든 걸 평가하니까. 그죠? 그래서 서열, 석차는 완전히 야만이 극치입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또 사회가도 똑같아요. 이런 사회가 현재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똑같아요.
요즘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대학도 서열이 탁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도 좀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정말로 없어져야 될 행위들이에요. 독일 같으면요, 6.81 혁명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평등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대의 경우 서울대 없애고 전부 다 같이 그냥 국립대학으로 하자. 서울대 같으면 국립1대, 그다음에 경북대 같으면 국립2대, 이렇게 전부 다 국립1대, 국립2대 다 국립대로 다 바꿔버리자. 이 프랑스가 그렇거든요. 프랑스는 프랑스 1대, 프랑스 2대, 프랑스 13대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립대는 똑같은 국립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서열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반대하지. 서울대 나온 사람, 서울대 나온 게 그 자체가 얼마나 거리가 있고 얼마나 목에 힘주는 건데, 그죠? 그래서 서울대가 나라를 망친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교 교육, 이제 68혁명, 이제 코로나19에 관계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육 보면은 굉장히 권위주의 교육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아마? 안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월요일 날 첫째 시간은, 전교 조례 시간입니다. 그죠? 전교 조례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에 전부 다 사람이 떠가지고, 교장이 교단 위에 올라가지고, 일장 훈시를 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거는 교장 훈시 들어보나 만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교장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한 겁니다. 교장이 만약에 이런 조례가 없으면요. 교장의 권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예. 교장이 한번 높은 교단 위에 탁 서서 이제 얘기하면은 그 자체가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자체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 조례 없으면요, 학생들은 교장이 누군지도 몰라. 그죠? 예, 이렇게 이제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도 가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가도 이게 벌써 이게 이제 대면교육이잖아요. 그죠? 대면교육을 딱 하게 되면은요, 교단이 또 좀 높아요. 높으면은 이게 딱 쳐다보면은 선생의 권위가 딱 서요. 딱 서는데 선생의 권위가 설라 그러면은 학생 수가 많으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권위가 올라갑니다. 학생 수가 적으면요, 권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교육 자체도 권위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대면 교육은요, 반드시 권위주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학생 수가 많으면 이런 데서, 그 교육을 하면요, 이게 여기 한 200명 모였다. 우리 그 일문화원 교육할 때 보면 한 100명, 200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에 딱 서면, 내 스스로 권위가 만들어진다고, 이게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면 교육은요, 전부 다 권위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은 절대로 좋다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력에 의한 권위도 만들어져요. 여기 지금 그림 보이는 요 대학이요. 이게 그 유명한 우리 집 옆에 있어요. 봉화에 동양대학이라는 데입니다. 동양대학인데요. 동양대학은 뭐 지방대학인데 뭐 좋다라고는 얘기하기 좀 힘들죠. 힘드는데 교수들은요.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교수와 똑같아요. 여기 진중권 씨도 이게 동양대학교에서 강의했거든요. 이 사람도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학원 나왔어요. 또 우리 정경심 여사 교수도 서울대에 나오고 영국에 그 유학 갔다 온 아주 엘리트 교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교수로 활동해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전부 다 권위가 무지무지한 사람들이요. 인류대학교 외국대학 갔다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학력만으로도 선생 강의 안 가르치고 학력만으로도 권위가 탁 서는 그런 형태가 바로 대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교육이 시작이 돼요. 비대면 교육이 시작되는데 우선 정규대학 교수입니다.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저도 대학 다닐 때 교수들이
학력이 삐까뻔쩍했지. 전부 다 미국 유학 갔다 오고 한 사람들이요. 하는데 강의는요, 개떡같이 해요. 개떡같이 하고 만날 휴강이고 심심하면 놀고 이렇게 했거든. 그 다음에 전부 다 말로 하고 판사하고 이런 교육 중심 교육이었어요. 근데 그게 맥혀들어요. 왜 맥혀들겠어요? 스펙이 하려 하니까. 스펙이 하려 하니까 건의가 딱 쓰거든. 건의가 딱 쓰니까 건의가 있는 사람은요, 교육을 대충 해도 그냥 넘어가요. 왜요? 아,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건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규대학의 대면 강의였습니다. 대면 강의, 이거는 대면 강의는 대체로 건의에 의존하는 교육이요. 근데 비대면 강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강의가 시작됐네? 비대면 강의를 딱 해보니까 학생들이 비대면 강의를 딱 들어요. 비대면 강의에서 우선 코로나19 이전에 비대면 강의가 있었죠. 그죠? 방송통신대나 EBS 보면 이게 비대면 강의가 진행이 됐었어요. 비대면 강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비대면 강의에서는 강사가 나와가지고 나는 어느 대학교 나오고 어느 외국의 어느 대학교에 하버드 대학교 나왔습니다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강의 능력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방송통신대나 그다음에 EBS 교수를 강의하는 거 보세요. 정말 잘해요. 잘하고 교보제도 굉장히 잘 개발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으로 하는 강의, 유튜브 생방송으로 하는 강의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강의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대학 교수들이 비대면 강의 하잖아요. 비대면 강의하는데 이게 스펙만 좋았지 강의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생방송 하는 체질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강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스펙 보고 교수 평가했는데, 그 이후에는 스펙이 아니고 강의 능력을 비교하는 겁니다. 강의 능력을 비교했을 때 스펙 좋은 대학 교수는요, 비대면 강의에 적합하지 못해요. 엉터리 강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교수들의 권위가 파괴되는 겁니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요, 권위가 파괴되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68혁명 이후에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성직자들의 권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교회 보면요, 이 교회가 어딘가면은 이 교회가 어딘가면은 연세 중앙교회요. 연세 중앙교회인데 이 교회당을 만들 때 여기에 앞에 계시는 목사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한 교회 구조입니다, 이게. 교회 구조고, 또 한 가지는 옷도 똑같이 이렇게 입히잖아요. 그죠? 이 옷을 똑같이 입힌 이유는 뭔가 하면요,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목사님의 권위를 올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대면교회에서는요, 이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가 개떡 같아도 권위가 그대로 서게 돼 있는 게 여기에 교회당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연세 중앙교회가 굉장히 커요. 이 한 10,000명 이상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이 윤석진 목사님이고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때때로 들어봐요. 때때로 들어보는데 이 목사님의 목소리부터가 안 좋아. 이게 목소리가 시 터진 목소리요. 시 터진 목소리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 그 감명 깊은 내용이 나오느냐? 없어요. 없고 그냥 짤막 단편으로 신 목소리로 시어 터진 목소리로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목소리요.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의 이 설교가 먹히는 이유는 바로 이게 여기에 분위기, 권위를 살리는 분위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먹혀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비대면 예배를 했잖아요. 그죠? 비대면 예배, 교회에서 왜 비대면 교회를 그렇게 반대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 여러 가지 있겠죠. 돈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목사님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면요. 교회는 파괴돼요. 왜요? 우리는 유럽의 그 교회가 쇠퇴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요.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대면해야 권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맨 권위 있는 요 자리에 누군가 하면 여기 아마도 임원이나 부장 되겠지. 임원이나 부장 되고 여기 쫙 있으면은 요 앉는 그 자체만으로도 요 분의 거리가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람 다니면은 뒤에 줄줄줄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이 건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건의로 모든 걸 다 회사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술집가도 똑같아요. 술집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중간에 딱 앉혀가지고 이 좌석을 다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게 맨 위에 사람 아니에요. 이게 이 건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전부 다 이 사람의 권위를 높여서 일을 진행하도록 했던 게 대면 형태의 회사 운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대면으로 바뀌었죠.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면요. 학력이나 그다음에 그 연줄에 의한 권위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위치, 부장이다, 임원이다 하는 그것도 사라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화면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은 서로 안 보니까 논리적이고 이런 정연하게 실력 있는 사람이 딱 주장하는 게 이게 최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권위는 없어지고 실력이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그런다면은 아마도 비대면 화상회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회사에서도 권위가 굉장히 약화되고 실력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뭔가 있는가 하면 대면 진료입니다. 대면 진료인데 물론 이제 대면 진료는 이것도 의사 권위와 상당히 관계돼요. 의사가 보지도 않고 전화로 얘기하면은 의사 권위가 별로 안 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의사들 처방전 지어줄 때 보면 환자들이 모르는 막 쓰잖아요. 이게 뭐요? 이게 그 의사 권위 높이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의사가 환자한테 막 반말 찍찍 하잖아요. 그죠? 그게 예의에 벗어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의사 권위 높이려고 그러면요. 반말 찍찍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대면 진료를 주장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대면 이게 전화 상담했거든요. 전화 상담 진료에 쓰는데 이게 한 2달쯤 되나? 한 2달쯤 돼요. 2달쯤 되는데 진료 수가 26만 건이 이 비대면 그 의료 진료를 받거든요. 진료 받는데 의사들은 좀 불만이 많아요. 하는데 이 진료를 본 모든 사람들은 이거 좋다는 거예요. 왜 좋겠어요?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전화로 처방전 받고 얼마나 편리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19 이후에는 아마 비대면 의료 이것도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의사들은 굉장히 반대합니다. 굉장히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동네 병원 다 죽는다 이거요. 왜요? 편리하니까 전부 다 대학병만 다 이렇게 전화하면 동네 병원 다 죽어버리지. 또 한 가지는 권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8혁명하고 코로나19에 공통되는 게 뭔가 하면요. 권위의 파괴입니다. 68혁명에서는 권위가 다 파괴됐죠. 유럽 사회는 거의 권위가 파괴된 겁니다. 권위가 파괴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혀 겪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가 살아있는 거였는데,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마도 권위가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이제 9번째 강의는 코로나19 때문에 풀려진 돈이 각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이 엄청나게 많이 풀린 돈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를 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조금 많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